처음 이곳에서 첫날 밤을 보낼 때는 몰랐습니다.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데 1년도 안 걸린다는 걸요. 경기도 양평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 김모 씨, 72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평생 꿈꾸던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마당에 꽃도 심고 텃밭에 상추도 키우고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 얼마나 갔을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병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동네에 작은 의원은 있지만 큰 병원은 차로 40분을 가야 했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운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정말 막막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혼자 넓은 집을 관리하는 게 너무 벅찼습니다. 보일러 고장나면 수리기사 부르기도 어렵고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웃집은 100m 떨어져 있고 동네에 비슷한 또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로당도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지금 전원주택을 팔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살 때보다 떨어졌고 5년간 쏟아부은 돈과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낭만만 보고 현실을 보지 못했다고. 나이 들어서 사는 집은 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서 사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 집이 불편해지지는 않습니까?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는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안전, 행복이 모두 달린 문제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남은 인생을 고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선택은 노년을 천국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반드시 살아야 할 집과 장소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병원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병원 가기 편한 곳에 사는 것. 이게 노후 주거 선택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얼마나 걸리십니까? 30분 이상 걸린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60대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넘어져서 다쳤을 때 병원이 멀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내과, 정형외과, 치과가 있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로 20분 안에 종합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차가 없어도 운전을 못하게 되어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약국도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면 매달 약을 타러 가야 합니다. 약국이 멀면 약 타러 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갑니다. 집 근처 걸어서 5분 거리에 약국이 있어야 합니다. 단골 약사가 생기면 더 좋습니다. 약을 잘못 먹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 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도 고려하십시오. 밤에 갑자기 아플 때, 주말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30분 안에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있어야 합니다. 119를 부르더라도 구급차가 빨리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산골이나 외딴 곳은 응급 상황에 정말 위험합니다. 보건소 위치도 확인하십시오. 보건소에서는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 검진,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보건소가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대중교통으로 병원 가는 길을 미리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은 차로 다니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운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갈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가요? 지하철역은 있습니까? 계단이 많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강남구나 송파구 같은 곳에 노인 인구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큰 병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좋은 곳을 노인들이 선호합니다. 지방 도시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시내 중심가나 대학병원 근처에 사는 게 좋습니다. 부산이면 서면이나 해운대, 대구면 중구나 수성구, 광주면 동구나 남구처럼 병원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병원만 가까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단골 의사를 만드십시오. 오래 다니면서 내 병력을 잘 아는 의사가 있으면 치료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사 다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단골 병원, 단골 약국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도 미리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 평판 좋은 요양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도 현명한 준비입니다. 건강검진센터도 가까우면 좋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려면 종합검진센터에 가야 하는데 이것도 멀면 검진받기가 귀찮아집니다. 귀찮다고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치아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잇몸 치료 등으로 치과에 자주 가게 됩니다. 치과가 가까운 곳에 사십시오. 병원 접근성, 이게 노후 주거지 선택의 최우선 조건입니다. 아무리 집이 넓고 좋아도, 아무리 경치가 아름다워도 병원이 멀면 그 집은 노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운전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10년 후에도 운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꼭 들어보십시오. 운전은 언젠가 그만둬야 합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면 운전이 위험해집니다. 70대 후반이 되면 대부분 운전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차 없이 살 수 있는 곳에 사십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집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10분 이상 걸으면 비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 정말 힘듭니다. 더구나 관절염이 있거나 허리가 아프면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큰 일입니다. 버스 배차 간격도 중요합니다. 30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 노선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버스를 놓쳐도 금방 다음 버스가 오는 곳, 그런 곳에 사셔야 합니다. 지하철역은 더 좋습니다. 지하철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면 정말 이상적입니다. 지하철은 정확하고 빠릅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지하철이 있는 도시라면 지하철역 근처에 사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계단이 너무 많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은 피하셔야 합니다. 무릎이 안 좋은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정말 고통입니다. 요즘 지어지는 역들은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오래된 역들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미리 확인해 보십시오. 마을버스나 경로당 셔틀버스가 있는지도 알아보십시오. 요즘 많은 동네에서 노인들을 위한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병원, 시장, 복지관을 순회하는 버스가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곳인지도 중요합니다. 급할 때는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가 다니지 않는 동네도 많습니다. 큰 길가에 있는 집이 이런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시장이나 마트까지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습니까? 장 보러 가는 것도 나이 들면 큰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버스 타고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시장이나 대형마트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 주민센터, 우체국 같은 곳도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 업무를 보러 갈 때마다 자녀에게 차 태워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스스로 갈 수 있어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녀 집을 방문하기도 편해야 합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자녀 집에 가려면 대중교통이 편해야 합니다. 차로만 갈 수 있는 곳에 살면 자녀들이 일일이 모시러 와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시죠? 친구나 친척 만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점점 외출이 줄어듭니다. 외출이 줄면 사람 만날 기회도 줄고 결국 집에만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문화생활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같은 곳에 가려면 대중교통이 필요합니다. 노년에도 문화생활을 즐기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살아야 문화생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다는 동네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우면서 버스 노선도 많은 곳입니다.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중심부나 교통 요충지에 사는 게 좋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차 없이는 살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아도 나이 들면 후회합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도 확인하십시오. 저상버스가 다니는지,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있는지, 횡단보도 신호 시간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이 노인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는 것, 이게 노년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차가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사셔야 합니다.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하고 지내십니까? 텔레비전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게 바로 고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로당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경로당이 가까우면 매일 나갈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비슷한 또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투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경로당에 가지 않는 노인들을 보면 대부분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걸어서 20분, 30분 걸리면 귀찮아서 안 갑니다. 특히 언덕이나 계단이 많으면 더욱 힘듭니다. 평지에 있고 가까운 경로당이 있는 동네를 선택하십시오. 경로당의 시설도 확인해 보십시오. 요즘 잘 되어 있는 경로당은 정말 좋습니다. 냉난방이 잘 되고 식사도 제공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노래교실, 건강체조, 영화 상영까지 합니다. 이런 경로당이 근처에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복지관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관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복지관은 경로당보다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이 훨씬 다양합니다.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교실, 영어, 회화, 서예, 그림 그리기, 댄스, 요가, 수영까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지관까지는 버스나 지하철로 30분 안에 갈 수 있으면 됩니다. 매일 갈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무료 급식도 제공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려운데 복지관에 가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과 여럿이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도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친해집니다. 산책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운동시설이 있는 공원이면 더 좋습니다. 야외 운동기구가 있는 공원에서 매일 운동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같이 운동하는 게 훨씬 재미있습니다.
도서관도 가까우면 좋습니까? 요즘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닙니다. 문화 프로그램도 하고, 영화도 상영하고, 강연도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도 가까워야 합니다. 행정 업무를 볼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각종 복지 혜택도 안내해주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연결해줍니다. 자주 들러서 정보를 얻으십시오. 시장이 가까운 것도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아는 상인들과 인사하고 흥정도 하고 덤도 받고 이런 게 다 즐거움입니다.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노인들에게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노인들이 많습니까? 노인 인구가 많은 동네는 노인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노인 복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들만 사는 신도시 같은 곳은 노인 시설이 부족합니다. 동네 카페나 식당도 중요합니다. 혼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거나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편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단골 카페, 단골 식당이 생기면 그곳 주인이나 직원들과도 친해집니다. 이것도 사회적 관계의 일부입니다.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도 알아보십시오. 배울 게 많은 곳에 사는 게 좋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도 건강해지고 삶의 의욕도 생깁니다. 종교시설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성당, 절 등 본인의 종교시설이 가까우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면서 신앙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도 중요한 사회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많은 동네, 갈 곳이 많은 동네, 할 일이 많은 동네에 사십시오. 그래야 외롭지 않습니다. 고립되지 않는 삶, 이게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지금 몇 층에 사십니까?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 3층, 4층에 사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계단 오르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계단 오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에 사는 노인들은 외출을 점점 꺼립니다. 나갔다가 돌아올 때 계단을 올라야 한다는 생각에 집에만 있게 됩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를 수 없습니다. 외출이 줄면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증도 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사셔야 합니다. 이게 노후 주거의 기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휠체어를 타게 되어도 외출할 수 있습니다. 워커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와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몇 층에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층 아파트 15층, 20층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고층에 갇혀 고생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저층이 좋습니다. 3층에서 7층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1층이나 2층은 습하고 소음이 있을 수 있지만 3층부터 7층은 쾌적하면서도 비상시 대피가 가능합니다. 만약 화재나 지진 같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층에서는 대피가 정말 어렵습니다. 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보다 좋습니다. 복도식은 엘리베이터에서 집까지 평평한 복도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계단식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도 집까지 계단을 몇 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나이 들면 큰 차이가 됩니다. 화장실 구조도 중요합니다. 욕조보다는 샤워 부스가 좋습니다. 욕조는 들어가고 나오기가 위험합니다.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샤워 부스에 손잡이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타일인지 확인하십시오. 방이 몇 개 필요하십니까? 혼자 산다면 큰 집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하기 힘듭니다. 청소할 공간이 많으면 체력적으로 부담됩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가 적당합니다. 관리비도 적게 나옵니다. 거실과 방 사이에 단차가 있습니까? 바닥이 평평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턱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집안 구조가 최대한 평평하고 단순한 게 좋습니다. 문턱도 없는 평평한 구조가 안전합니다. 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까? 큰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있습니다. 단지를 나가지 않고도 이웃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단지 내 산책로도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경비실이 24시간 운영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보안이 중요합니다. 경비원이 항상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택배를 받아주기도 하고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집은 삶의 터전입니다. 나이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집에서 사는 것. 이게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이게 노후의 최적 주거 형태입니다. 자녀 집과 얼마나 떨어져 사십니까? 너무 가깝습니까? 아니면 너무 멉니까? 이 거리가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 이게 5번째 조건입니다. 자녀와 같은 집에 사는 건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와 부딪힐 일이 생깁니다. 손주 교육 문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서 서로 불편합니다. 자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어르신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문제입니다. 급할 때 자녀가 바로 올 수 없습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자주 보기도 힘듭니다. 손주들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자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가 이상적입니다. 가깝지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금방 올 수 있고 주말에 가끔 만나기도 좋은 거리입니다.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면 더욱 좋습니다. 나중에 운전을 못하게 되어도 혼자 자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 한 번 갈아타고 갈 수 있는 거리라면 정말 이상적입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도 자주 왕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에 사는 게 좋습니다. 같은 시내, 같은 구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에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는 자녀가 서울에 사는 부모를 자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자녀 집 중간쯤에 사는 게 좋습니다. 한 자녀에게만 가까우면 다른 자녀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비슷한 거리에 있으면 공평합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가까이 살면 됩니다. 자녀의 직장 위치도 고려하십시오. 자녀 집은 멀어도 직장이 가까우면 퇴근길에 들르기 쉽습니다. 자녀가 출퇴근하면서 들를 수 있는 위치라면 자주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사할 가능성도 생각하십시오. 자녀가 직장 때문에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자녀 집 바로 옆에 살면 자녀가 이사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자녀가 같은 생활권 내에서 이사 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완전히 단절되어서도 안 됩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된 관계, 이게 이상적입니다. 매일 볼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락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좋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삶도 중요합니다. 자녀만 보고 집을 정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살기 편한 곳인지, 친구들은 가까이 있는지, 다니던 병원은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십시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거리, 자녀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연결될 수 있는 거리, 이게 바로 적정 거리입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외롭지 않은 거리,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한 거리, 이런 거리를 찾으십시오. 자녀와 차로 30분,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거리, 이게 노후의 가장 이상적인 거리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게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 정도 얘기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으로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엉망이 되고 내 인생마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잘못된 말을 하면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부담스러운 존재 1순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식은 겉으론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하겠지만 속으로는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겁니다. 잘못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의리로 억지로 만나는 사이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절대 자식에게 말하면 안 되는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6가지를 알면 자식과의 관계도 당신의 남은 삶도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반대로 모른다면 평생 모은 존중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재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관계는 신뢰에서 거래로 변질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나중에 이걸 잘 물려받겠지라는 마음으로 꺼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이상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 재산이 이 정도구나라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재산 규모가 자식의 기대보다 크면 이 돈 내가 더 잘 쓸 수 있겠다라며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규모가 작으면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중에 힘들겠네라며 실망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재산 이야기가 자식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입니다. 한 자식에게만 슬쩍 귀띔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큰아들이니까 이거 알아두면 좋겠다는 식으로요. 그 말이 결국 다른 자식에게 흘러가면 형제 간의 신뢰와 유산 다툼의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엄마가 형한테만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도 권리 있지 않아? 라며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심지어 재산 이야기는 부모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 규모를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건 이렇게 쓰셔야죠. 그 돈은 나중에 남겨두셔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간섭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들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은근히 당신의 소비를 통제하려 드는 모습 말입니다. 결국 당신의 돈인데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며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재산 이야기는 자식에게 절대 꺼내지 마세요. 노년의 내 돈과 내 자유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 자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겁니다.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평화롭게 쓰면서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독자분의 실제 사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박 씨는 은퇴 후 자식들에게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재산은 이렇게 나누자며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너는 장남이니까 이 집은 내 몫이다라고 했고 작은아들에게는 너도 걱정 마라. 통장에 따로 넣어둔 돈이 있다며 안심을 시켰죠. 처음엔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 집만 주시면 작은아들이랑 형평성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작은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형은 집을 받고 난 돈 몇 푼 받으라고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두 형제가 감정 싸움을 시작하더니 박 씨를 향한 원망의 화살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형한테만 그렇게 잘해줬어요? 엄마, 내가 더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왜 저를 더 챙겨주지 않으세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냥 다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애들이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는 거야? 라고 속상해했지만 이미 두 형제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게 커졌습니다. 형제 간의 불신은 깊어졌고 박 씨는 두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두 자식은 박 씨의 말을 곡해하며 유산을 둘러싼 싸움으로 관계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박 씨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을 내가 잘 쓰겠다고 선언하자 자식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엄마, 그건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써야 할 돈을 다 쓰시면 어떡해요?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자식들에게 나는 부모가 아니라 은행장이 돼버렸구나. 이 사례는 재산 이야기가 얼마나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형제 간 싸움과 부모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재산은 철저히 비밀로 하고 내 노후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재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두 번째는 몸이 아프다고 자주 말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한 데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걸 자식에게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자식도 걱정하는 척합니다. 엄마, 어디가 불편하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라고 묻죠.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면 몰라도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점점 다른 표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병원비는 괜찮으세요? 또 검사해야 하나요? 걱정하는 것 같죠? 사실 속으로는 왜 매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은 걱정이지만 자꾸 반복되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부담이 쌓이다 보면요. 자식은 부모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숨부터 내쉬게 됩니다. 이번엔 또 어디가 아프시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더 심각한 건 건강 이야기가 자식에게 과한 책임감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자주 아프시다면 나중에 내가 다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피곤함을 느끼는 순간 부모는 오히려 의지하고 싶었던 자식과의 거리만 멀어질 뿐이죠.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의 건강 이야기를 과대 해석하기 시작할 때도 문제입니다. 이러다 부모님이 혼자 못 계실 수도 있겠네.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어. 라며 갑작스럽게 동거나 간병 문제를 들이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부터 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자식이 일방적으로 간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픈 건 병원에서 해결하세요. 자식에게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난 괜찮아.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고 안심시키는 말이 더 자식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해 줍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건 순간의 위로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 문제는 내가 관리하고 자식에게는 부담 대신 믿음과 안심을 주는 부모가 되세요.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인생에 간섭하는 건 아주 오래된 전통 같은 겁니다. 너 이번에 승진 안 했니? 며느리는 언제 일을 그만둘 거야? 손주는 언제 가질 거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식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가끔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간섭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독립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꾸 넌 왜 그 모양이냐? 는 식으로 참견하면 자식들은 속으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라고 외치고 있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간섭이 자식과 부모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자식은 이미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부모의 말 한마디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자식에게 언제 결혼하냐고 계속 묻는다면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얘기하려고 전화했겠지라며 부모와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겁니다. 간섭은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점점 더 부모의 말에서 도망치려 할 겁니다. 노년의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대신 자식이 원할 때 조언을 구하면 차분하게 대답하는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식 인생의 주인공은 자식이지 부모가 아닙니다. 간섭 대신 지켜봐 주세요. 그게 자식과 부모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네 번째는 며느리나 사위 뒷담화는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의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 불만이 생길 때가 있죠? 며느리가 좀 눈치가 없네, 사위가 뭐 그리 무뚝뚝하냐, 같은 생각이 들면 그걸 자식에게 슬쩍 흘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자식과의 관계를 폭발 직전의 화약고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식에게 너희 남편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도와?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자식이 처음엔 좀 그렇긴 하죠 라며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점점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말을 그냥 넘기자니 부모님께 죄송하고 배우자한테 얘기하자니 또 싸움 날 것 같고, 이런 복잡한 감정이 쌓이면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자식이 그 말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전했을 때입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 왜 이렇게 눈치가 없대? 이런 말이 나오면요, 배우자는 부모님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집 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자식도 부모님 댁에 오는 걸 꺼리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한마디가 가족 간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뒷담화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자식에게 흘리지 마세요.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들을 때 자식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자식의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옛날 얘기로 자식을 훈계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의 고생담과 자수성가 이야기는 언제나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드라마를 자식에게 들려주며 너도 우리처럼 살아야 한다는 훈계로 이어질 때입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해보셨죠? 우리 때는 밥 굶어가며 고생했는데 너희는 너무 편하게 산다. 그런데요, 자식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부모님은 정말 고생 많으셨다. 근데 그걸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시지? 자식 입장에서는 지금의 삶과 부모, 세대의 경험이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훈계를 잔소리와 자기 자랑의 콜라보로 받아들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는 죄책감이나 열등감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감정은 결국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또 그 얘기하시겠지라는 생각에 부모와 전화조차 꺼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식의 마음속에는 반발심이 생깁니다.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지금은 세상이 다르잖아. 왜 그 기준을 나한테 적용하지? 라며 대화가 점점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옛날 얘기는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 공감과 지혜를 나누는 도구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너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사는 것 같아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훈계로 쓰는 순간 자식과의 대화는 닫힌 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손주 교육에 간섭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손주는 참 예쁘죠? 그래서 가끔 손주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시죠? 저건 좀 아닌데?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그런데요, 손주 교육에 끼어드는 순간 당신은 자식들에게 피곤한 부모님으로 찍히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손주가 스마트폰을 들고 놀고 있다 치죠. 그러면 한마디 하고 싶어지잖아요. 얘가 이걸 계속 보면 머리가 나빠진다니까?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애를 왜 우리 부모님이 참견하지? 라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자식이 요즘 애들 다 저렇게 노나라며 반박하면 부모는 너도 어릴 땐 그렇게 안 키웠다고 맞받아치겠죠? 여기서 갈등이 점점 커지면 결국 손주 문제로 다투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간섭이 자식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애를 잘 못 키운다고 생각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면
자식은 부모님에게 점점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손주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오지도 않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손주가 듣는 앞에서 자식을 교육 방법으로 지적하는 건 최악입니다. 손주는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혼나네 라고 느끼고 자식은 내 앞에서 애의 교육 방식까지 지적하시다니라며 속으로 화를 사귀게 됩니다. 손주는 자식의 자녀입니다. 그 아이의 교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간섭하지 말고 그냥 귀엽게 봐주고 사랑만 듬뿍 주세요. 손주를 키우는 건 자식이고 당신은 그저 행복하게 웃으며 지켜보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노후에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 부모가 진짜 멋집니다.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말을 아끼고 존중을 주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오래도록 편안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말 대신 가벼운 웃음과 따뜻한 한마디로 자식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외롭고 쓸쓸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 노년에 함께 사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삶이 더 속 편하고 자유로울 때가 많습니다. 혼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맘대로 먹고 가고 싶은 곳도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요?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오늘은 이걸 해야지라는 잔소리가 따라붙고 나의 소소한 일상이 누군가의 간섭으로 엉망이 되기 십상입니다. 물론 함께 사는 데엔 장점도 있겠죠. 하지만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시간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년에 혼자 살아야 하는 9가지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라고 무릎을 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눈치 없는 간섭, 자유를 나의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혼자 살면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시나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면요? 자유로운 일상이 매일이 막장 드라마처럼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식사를 하고 싶어도 같이 사는 사람이 아침부터 그걸 먹어? 속 버려라며 잔소리를 합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내 입으로 먹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죠? 하지만 간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려고 하면 그거 말고 내 드라마 좀 봐. 라며 리모컨 전쟁이 시작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 난 어디서 쉬어? 라며 참견이 들어오죠. 한 할머니는 결혼 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독립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사니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밤새 보든 말든 먹고 싶은 걸 먹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 얼마나 속 편한지 몰라. 그녀는 평생 누군가의 간섭 속에서 살다 보니 혼자만의 자유를 찾았을 때야. 비로소 이게 진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노년에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바로 나만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살면 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기 쉽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받지 못하고 끊임없는 간섭에 시달리다 보면 내가 왜 같이 살기로 했지? 라는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요? 간섭 없는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내 옷차림을 누가 신경 쓰지도 않고 하루 종일 내 리듬대로 움직일 수 있죠. 노년엔 자유가 곧 행복입니다. 혼자 사는 선택은 그런 자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내 선택대로 사용한다입니다. 노년에 함께 살면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 문제입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까운 친척들과 같이 살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돈 문제로 꼬이고 뒤틀리기 쉽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일들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 중 한 명이 아빠, 우리랑 같이 살면 편하시잖아요. 용돈도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하길래 그 말을 믿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은 아빠,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아빠 통장에 있는 돈 좀 빌려주세요. 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 나중엔 그 돈은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랍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왜 저 형네랑만 같이 살면서 돈을 줬어요? 우리한텐 왜 안 해줘요? 하며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 평화도 내 돈도 다 날아갔네. 재산 문제는 가족 간의 감정을 쉽게 망가뜨립니다. 특히 노년에 함께 살면 돈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내 선택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노년의 진정한 평화 아닐까요? 돈 문제로 막장 드라마 같은 싸움을 피하고 싶다면 혼자 사는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 재산과 내 평화는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사람 때문 생길 수 있는 작은 갈등도 없다입니다. 노년의 자식들과 함께 살면요. 예상치 못한 손님이 당신의 삶에 찾아옵니다. 바로 며느리나 사위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으며 잘 지내보자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부 갈등이 시작되면 당신의 집은 평화 대신 긴장감으로 가득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녀는 외로운 노후를 피하려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친절하게 어머니, 제가 다 잘 챙길게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물건을 아무데나 두세요? 아침에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더니 나중엔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거 아시죠? 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집안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들까지 난처해지고 엄마, 그냥 며느리랑 잘 좀 지내봐요. 제가 곤란하잖아요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결국 할머니는 본인이 살던 집에서 손님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혼자 살았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고부 갈등은 아무리 작은 갈등이라도 쉽게 커질 수 있고 결국 당신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노년의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면 혼자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외로운 게 아니라 나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평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자라는 게 꼭 외로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평생 누군가를 챙기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그는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워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어. 너무 적적해.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때?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혼자 산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걸 의미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 땐 이건 하지 마라, 저건 안 된다는 간섭 속에 살아야 했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밤새도록 보든 느긋하게 아침을 먹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나만의 평화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함께 살며 피곤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선택 아닐까요? 혼자라는 공간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모시는 요상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자식과 함께 살면 이젠 자식이 나를 좀 챙기겠지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돕기 위해 내가 모시는 삶이 시작되곤 하죠.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아들의 제안으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랑 살면 편할 거예요. 따로 사느라 힘드셨죠? 라는 아들의 말에 감동하며 함께 살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어머니, 요즘 애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애들 하원 시간도 좀 챙겨주실 수 있나요? 라며 부탁을 늘려갔고, 아들은 엄마, 저희가 요즘 일 때문에 바빠서요. 이번 주말에 집안 청소 좀 해주세요라고 당연한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던 할머니는 밤마다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애들까지 키우고 늙어서 또 손주를 키울 줄은 몰랐어.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반복될수록 자식들이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에 감사는커녕 요구만 늘어나죠. 결국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해 이삿짐을 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자식의 집에서 하녀처럼 살고 있었어. 혼자 살면요?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하고 내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자식과의 관계는 멀리서 더 평화롭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6번째 이유는 내 삶을 스스로 가꿀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외로울 거라고 걱정하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했던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멀어질 때 그 외로움은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죠.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덜고자 딸네 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딸은 처음엔 잘 챙겨주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아버지와의 대화를 줄였습니다. 퇴근 후엔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빠, 피곤하니까 얘긴 내일 해요라며 대충 넘겼습니다. 사위 역시 장인어른 편히 계세요라는 말은 했지만 정작 얼굴을 마주하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할아버지는 식사 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잦아졌고 딸이 집에 있는 날에도 방에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된 기분을 느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 땐 정말 외로웠지만 이렇게 가족들 틈에서 혼자 있는 게 더 외로울 줄은 몰랐어. 혼자 살면 그 외로움을 스스로 다스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이웃이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함께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그 고립감이 더욱 크고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노년엔 관계보다도 나를 위한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함께 살며 외로움을 느끼느니 혼자 살며 자유롭게 내 삶을 채우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을 피하는 길은 내 삶을 스스로 가꾸는 데 있습니다. 7번째 이유는 애초부터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입니다. 노년의 가족과 함께 살면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갈등이 더 쉽게 생기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부딪힐수록 작은 문제도 큰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죠. 한 할머니는 딸네 집에 들어가 살며 갈등의 연속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없었지만 명절 준비로 일이 많아지자 딸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바빠서 명절 음식은 좀 혼자 준비해 주세요. 할머니는 딸의 말을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조금씩 더 바빠지자 집안일까지 할머니 몫으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청소 좀 해주시죠? 엄마, 반찬 좀 해놓으시면 저녁 때 같이 먹죠? 라는 말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딸을 도와주고 싶어서 했지만 갈수록 딸의 태도는 당연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딸에게 부탁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니 잠깐 휴식이라도 가져라. 그런데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간섭하세요. 요즘 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할머니는 그 순간 크게 상처를 받았고 이후 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살며 생긴 갈등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화해의 기회는 사라지고 마음속엔 섭섭함과 미움이 쌓이기만 하죠. 혼자 살았다면 이런 갈등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엔 관계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건 그 평화를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8번째 이유는 집이라는 나만의 성을 쌓을 수 있다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전한 성과 같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집에 들어서면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어야 하죠. 그런데 노년에 가족과 함께 살다 보면 이 집이라는 성이 더 이상 나만의 안식처가 아니라 끊임없이 침범당하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떠드는 건 당연하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 소음이 하루 종일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난감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손주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라고 부르며 쉴 틈 없이 방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됐죠. 더 큰 문제는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 애들이 크는 동안은 좀 참아주세요. 금방 지나갈 겁니다라는 말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불만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방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자 할아버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방에서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없고 조용한 순간은 꿈처럼 느껴졌죠. 결국 그는 짐을 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서조차 내 마음대로 못 쉬는 건 너무 고통스럽다. 이젠 내 공간을 되찾고 싶다. 혼자 살면 집이 진짜 나만의 성이 됩니다. 내가 원할 때 조용히 쉴 수 있고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밀 수 있죠. 노년엔 내 공간을 지키는 것이 곧 내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집이 침범당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평화로운 삶 아닐까요? 9번째 이유는 나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입니다. 노년에 누군가와 함께 살면 감정적인 갈등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내 감정이 휘둘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소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그녀는 딸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낼 거라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말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종종 엄마,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런 말투는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라며 조언을 했고 할머니는 딸의 말에 매번 알겠다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이 하루, 일주일, 몇 달간 반복되자 할머니는 점점 내 감정이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하지 마라, 저건 그렇게 말하지 마라는 딸의 지적에 마음속 분노가 쌓였지만 막상 터뜨리면 엄마가 왜 이래요? 라는 반응이 돌아올까 두려워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아. 내 감정을 숨기다 보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혼자 살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솔직할 수 있고 마음이 답답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 내 감정이 묻히고 결국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진 사람이 될 위험이 큽니다. 노년엔 나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건 단순히 외로움을 감수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 이제 깨달으셨나요? 함께 살면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심지어 먹고 싶은 것까지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입니다. 오늘은 바다를 보고 싶으면 떠나면 됩니다. 왜 갑자기 나가? 라는 물음에 대답할 필요도 없죠.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불편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내게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들만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은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됩니다. 거실에 꽃을 장식하든 침대에서 하루 종일 뒹굴든 내 선택 하나로 완성되는 집. 이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결코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노년의 최고의 동반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